일기에서 보이는 드높은 기록 정신은 전혀 다른 데에서 또 나타납니다. 앞에서 본 실록에서는 세계의 역사 기록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소빙기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일기에는 날씨에 대한 기록이 아주 소상하게 되어 있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 칭송됩니다. 실록에서도 날씨에 관한 것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의 날씨를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이상 기후가 있을 때에만 적기 때문에 일기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일기는 날짜를 적은 다음 바로 이어서 날씨를 적습니다. 날씨에 대한 표현은 큰 구분으로는 맑음, 흐림, 비, 눈 등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이 외에도 날씨가 개였다 흐렸다 하면 혹청 혹음이라고 적고 오전에는 맑았다가 저녁에 비가 오면 조청 서구 등과 같은 식으로 더 상세하게 적습니다. 비나 눈의 경우에는 더 세분해서 기록합니다. 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가랑비는 새우라고 적고 부슬비는 쇠우, 소나기는 치우, 보슬비는 미우라고 적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보슬비, 부슬비, 가랑비 등을 모두 구분해서 적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또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슬비와 부슬비는 정말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일 비가 오면 종우라 하고 비가 며칠이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면 우달부지라고 하며 그저 잠깐 오는 비는 사어라고 쓰는 등 그 다양함이 커서 이런 식의 서술이 100여 종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렇게 내린 비의 광우량을 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도 대강 적은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강우량을 적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조상의 기록 정신에 입이 벌어집니다. 강우량은 물론 츠구기로 재는 것입니다. 세종 때 만들었던 츠구기는 전쟁을 여러 번 겪으면서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조가 복원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영조 46년 1770년 5월 13일 양력으로는 6월 6일의 일이고 바로 이날부터 일기에서는 강우량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저는 이건 역시 일기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밤이경 9시부터 11시 사이부터 비가 내기 시작해 14일 다음 날에 맑아졌는데 츠구기의 수심은 1촌 3cm 정도이었다. 이후부터 일기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강수량을 적게 됩니다. 관계 전문학자들에 따르면 한 곳에서 날씨와 강우량 등을 이렇게 오랫동안 적은 기록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288년간의 날씨 기록을 모두 정리해 자료집으로 만든 학자도 있습니다. 서울대에 있는 임규호 교수가 그 주인공인데 임 교수에 의하면 일기는 동북아 지역의 날씨를 장기간 동안 기록하고 있어 기상 변화를 관측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현대와의 비교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기만 있으면 동북아 지역의 최근 약 300년 동안의 기후를 모두 알 수 있게 됩니다. 조선 정부가 이렇게 날씨에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이 농업 국가였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에는 강우량이 중요할 터이니 이와 같이 강우량이 난 날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밑에서 천문을 적을 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 전공자가 아니면서 이러한 일기의 기록 정신에 반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천문학자로 연세대에서 정년을 하신 나일성 교수이십니다.
나 교수께서는 예천에 날성 천문관을 만들어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일기에 나오는 천문 관계 기사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일전에 어떤 TV 다큐멘터리에서 이분이 천문 관계 기록들을 발췌해 자신의 공책에 빼곡하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나 교수께서 감탄하는 것은 일기의 기자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천문 현상을 예의주시하여 정확하게 기록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별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천문을 자세하게 적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사람과 자연을 상관하는 연속지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인간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시각에서 유추해서 해석하면 인간이 잘못하면 자연은 여러 가지의 자연재해로 인간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통시대에는 항상 자연이나 천문이 인간계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워 자연현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날씨나 천문은 왕의 덕망이나 치세를 평가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조 40년 1월에 큰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심상치 않게 생각한 조정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주에 권시성을 가진 어떤 여인이 강간을 당한 뒤 피살당한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조는 자신의 정치가 잘못되어 이러한 불상사가 생겨났고 그에 따라 하늘이 징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수라상의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등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생각 같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백성을 아끼는 이런 마음은 요즘 정치가들도 배워야 할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일개 기자들이 날씨를 아주 꼼꼼하게 적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천문, 특히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기에 나오는 유성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말로 자세하며 확실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숙종 22년 10월 4일의 기록입니다. 유성,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와 마찰로 빛을 내며 떨어지는 별이 오경 3시부터 5시 사이에 필성 황소 자리에 있는 별을 지칭 아래에서 나와 남쪽 하늘가로 들어갔다. 생김새는 주먹을 닮았고 꼬리 길이는 2에서 3척 60cm에서 90cm 정도가 되었으며 색깔은 붉었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불과 1에서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극히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요즘도 목격할 수 있는 별똥에 관한 기록인데 관찰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하늘을 담당했던 관리는 잠도 안 자고 하늘만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유성에 대한 것 말고도 해나 달에 대한 기록도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햇무리가 꼈다는 식의 기록이 그것인데 어떤 것은 UFO에 대한 기록이 아닌가 하고 의심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양력을 썼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기 양력을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고정 32년 1895년 11월 17일부터입니다. 이날부터 양력을 병기하는데 음력 날짜 바로 옆에 양력 1월 1일이라고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력과 양력을 병기하는 것은 순종 융의원년 1907년 10월 25일 양력 11월 30일 토요일까지 계속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양력을 먼저 쓰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융의원년 12월 1일 일요일
음력 정미 10월 26일 병신과 같은 식으로 쓰고 있어 그 기록하는 양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날부터 우리나라는 1000년 넘게 쓰던 음력을 포기하고 양력을 주요 달력 체제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정보도 일기가 있었기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일기는 계속해서 정리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기는 아시다시피 초서체로 쓴 것이라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초서체를 풀어서 가장 읽기 편한 해서체로 바꿔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주도로 1961년에 시작하여 1977년에 마치게 되는데 위원회는 그 결과물을 141권의 영인본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영인본에서 일기는 해서체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방점까지 찍혀 있어 해석하기 아주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업으로 일기는 이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환문인 관계로 실록처럼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기를 전산화할 뿐만 아니라 실록처럼 번역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번역은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10여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일기는 워낙 내용이 방대해 번역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번역된 부분은 고종 1년 1864년부터 고종 44년 1907년에 그칩니다. 일기 전체의 분량은 3200여 책에 달하는데 한 사람이 숙련된 한문학자가 하루에 번역할 수 있는 분량은 옹고지 20매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기를 다 번역하면 분량은 아마 1800여 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일기는 그 분량이 실록이 4배가 되니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번역을 시작했으니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사학자에 따르면 이 번역이 다 끝나면 한국의 국사학계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실록에는 없는 내용이 일기에는 많이 담겨져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훨씬 더 깊고 풍부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조선사 연구에서 실록의 시대는 갔다. 일기를 안 보면 어떤 연구도 할 수 없다라고까지 단언을 하시더군요. 조선사를 전공하지 않은 저로서는 이 말이 어느 정도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기가 1870년대 이후에 한국 근대사의 국가 공식 기록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탈 과정을 확실하게 그 중심에서 다시 말해 왕의 채찍근에서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실록은 철종대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고종과 순종대의 실록은 일제 때 식민 당국이 집필했기 때문에 조선 제국이 병합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반면 일기는 비록 일제로부터 간섭은 받았지만 황제가 관계된 정치적 사건이나 국제관계 혹은 그 이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놓고 있어 당시의 역사를 아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기가 모두 전산화될 뿐만 아니라 번역까지 되면 정말로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 번역본이 문화산업에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가는 귀신도 모르는 일이 될 겁니다. 실록, 연산군 조에 나왔던 공길이라는 이름 하나 덕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나왔듯이 일기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2007년 현재 일기의 전산화 작업의 현황을 보려면 일기의 홈페이지 주소인 sjw.history.go.kr만 치면 됩니다. 어문이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은 인조 원년 1223년 3월부터 정조 6년 1782년 1월까지 그리고 고종 원년부터
3년 4월까지입니다. 물론 모든 문장에는 방점이 찍혀 있어 해석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명이나 지명, 책 이름 같은 핵심적인 단어는 색깔을 달리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한문을 아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문이란 일단 방점을 찍고 문장을 나누어 놓으면 반은 해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는 부분은 한문을 공부한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든 검색이 가능해서 필요한 것을 단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자료로서 일기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초서 원본 이미지와 앞에서 인용한 고종대의 국역본을 연계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의 초서를 보고 싶은 분은 초서가 그림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기의 초서 이미지 원본을 집에 앉아서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